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건 물가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수요 증가라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고 비용 증가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약세장의 생각들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인데 용 뺄 재주가 있겠느냐?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승자의 생각들입니다. 각 기업들 가운데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가격 협상에서 우위에 있거나 또 비용 전이가 쉽거나 강한 수요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이라 평가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통제력 주목을 해서 보고요. 또 하반기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감들이 도사리고 있는 변수들, 식량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비를 해보시죠. 오늘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보시죠. 반제역 전문가, 문제는 에너지다. 유세벽 전문가, 최악의 한 주 지나가는 중. 이정호 전문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하루. 이 가운데서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악의 한 주를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변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많이 이렇게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FOMC 회의 전에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낸다, 막 이렇게 많은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발표가 됩니다. FOMC에서 이런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결국에는 0.5 혹은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 이런 발언들이 과연 나올 것인지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0.75 혹은 1 이렇게 빅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목했었던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아무리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은 힘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식량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예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WTI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국제유가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해결됐다 라면서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미국 선호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보도에 이런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신용미수, 반대매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저께 그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거의 하한가들이 52주 최저가들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물량들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금액들을 채워 넣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이제 환율의 강세, 이런 부분들도 한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호적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 결국엔 테마성 종목들,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아니면 사료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지금 긴급 선언 발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크게 미코바이오메드라던가 아니면 HK 이노엔, 파미셀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 정말 이게 코로나처럼 길게 끌고 갈
정말 세계적으로 퍼질 그런 비상사태인가라는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전염성이 설마 이렇게까지 크겠어? 라고 말은 드렸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7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토병이라고 생각했었던 중동, 서아프리카 뭐 이쪽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선 6개국인데 지금 나머지 31개국에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증시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주 정말로 어려운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제 유가가 언제 잡힐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쉽사리 잡히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엑슨모빌 정유사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푸시를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과연 투자를 전폭적으로 할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수로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연준에서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내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75bp나 1%까지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과연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질병으로까지 이어질지,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예상 가능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뭐 짧은 주기로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대상포진도 좀 조심하시고요. 같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귀로 들어오면, 요즘 연예인 소식들 보시면은 귀로 들어왔을 때 안면마비 증상까지 오는 경우들도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도 안 좋지만 면역력 관리도 잘 하시고요. 건강 정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최악의 한 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블루 실장님께서 적게 먹더라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bp라도 파월이 분명히 좋은 말을 안 할 확률이 높고요. 75bp 인상하는 게 나아 보이네요. 파월 얘기 듣고 투자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가 진짜 잘생겼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지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6월 둘째 주 중반이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더 최악이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는 지금 6월 15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저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정호 전문가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최악, 정말 그 최악의 국면이면 좋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확신하십니까? 최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을 경우가 좀 약간 최악이다. 왜냐하면 대응할 범위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들고 있는데, 요 근래 진짜 미국 지수를 보면은, 진짜 뭐 3거래일 만에 뭐 거의 10% 넘게 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최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지금까지 제일 큰 악재를 갖고 있던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한정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한다면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최악이니까 어느 정도 짧게 가고 약간 관망하는 장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긴축이나 물가 말고도 전쟁이라는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간을 우리가 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단기 급락이 나온 현 시점, 어떤 분께서는 지수 자체가 급락 종목의 차트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국면이 최악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확률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뭐 물가도 물가고 긴축도 긴축이지만 전쟁이 우선 끝나고 중국 경기가 반등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 질문 드립니다. 중국 경기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은 초록불, 아직 바닥인지 모르겠다,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면 빨간불입니다. 두 분 모두 중국 경기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국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면 과연 우리 장에는 수혜가 있을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우선 공급망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 밀집된 곳이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봉쇄가 다시 또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체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은 아직은 이제 체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 하나의 일부 악재의 일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아주 급등을 하거나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해준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악재들만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호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악재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증시가 조금씩 상방으로 방향성을 틀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SH 초님께서 우리 강한 녀석들은 모두 다 잘생기셨다라는 또 외모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정우 전문가님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동안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실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실장님께서는 미국 선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물가 때문에 미국 선거판도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 이런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경기가 바닥이라고 보셨는데요. 그에 따른 우리 증시의 보탬이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어느 정도 약간 보탬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희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같은 아시아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잘 나가면 동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해결이 된다면 소비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 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유가를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네.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가 상승. 근데 다행인 건 바이든이 7월 달에 사우디를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을 못 한다면 약간 이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유가의 급등세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약간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 경기는 최악이고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진퇴양난이네요. 뭐 그런 도움이 되더라도 어쨌든 유가에는 또 상승 압력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는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코멘트는 어떤 걸까요?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코멘트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하루라는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질문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남은 30%의 현금 비중 어제 다 안 쓰셨죠? 네네네네. 아직 쓰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라고 생각이 들고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하루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 내내 그냥 관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 비중이 뭐 개인마다 천차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지금 자이언트 스택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왔을 경우에 그 공포감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때려 맞는다면 또 그거대로 시장은 약간 혼란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FOMC 금리 인상을 총 2번 했습니다. 3월달, 5월달 이번 연도에 2번을 했는데 3월달 이후로 어느 정도 지수를 본다면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25bp. 왜냐하면 이때 3월달만 해도 25bp로 꾸준히 갈 거다 이번 연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을 했었다면 지금 5월달에 FOMC 이후에 50bp를 처음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약간의 공포감 분위기 때문에 약간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원래는 50bp가 당연하다고 느낄 부분이 있겠지만 약간 여기서 75bp를 한다면 시장은 지금 약간 선반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공포는 나올 수는 있다. 그게 왜 나오냐? 바로 관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지수 2500을 아주 간단하게 깨버렸어요. 이거 다들 그랬을 거예요. 2500은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500을 아주 간단하게 깨버렸다.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은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고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그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2400포인트입니다. 지금 24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FOMC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약간의 혼란성은 발휘되면서 2400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다. 그 뒤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플랜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2400 플랜 A가 있습니다. 플랜 A는 지속적인 하락이 만약 나옵니다. 2400까지도 진짜 간단하게 깨지고 떨어진다면 지수는 또 대세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장세를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 기준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천만 원도 깨졌습니다. 대시세 나오기 전 가격대로 거의 2천만 원대까지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주식시장에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 건지 보고 그때까지 들어갈래 라는 분위기가 너무 시장을 감싸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FOMC 결과 이후 행방이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대세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 포인트는 2400포인트 이탈 후 2, 3일 안에 단기 반등세로 회복을 못한다면 대세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2400선을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이때까지 나왔던 계단식 하락 장세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인 계단식 하락 장세가 저는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해결할 트리거는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고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부분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은 바로 전쟁 그리고 네. 바이든의 행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좀 더 길게 본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 9월, 10월 달에는 좀 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악은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근데 예. 아까 빨간 걸 주셔야 되셨던 제가 것 말씀해드린 같아요. 건 최악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급락이라는 겁니다. 급락이 나왔을 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말씀해드린 거고 약간 그나마 계단식 하락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반등세가 나온 경우에. 그게 그나마 덜 최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호 전문가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시장에서 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셨는데 지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얘기하셨거든요. 5천만 원에서 반토막이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그냥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아마 3분의 1 토막까지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현재 패드워치에서 94% 이상 올해 이번 6월 FMC에서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대세가 되고 있고요. 6월뿐만 아니라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혹은 1%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어도 이런 재료가 노출됐을 때 시장의 쇼크나 충격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수상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기간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망을 적어도 7월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까지 잡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9월 FOMC까지 내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란불,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다 확인하고 모든 판의 패를 다 꺼내보고 나서 그때서야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월 FOMC는 회의 결과 이후에 지수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장이 지금 반등이 약하죠. 전형적인 약세장은 약한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지수 반응 중요하고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했는데요. 7월까지 관망하겠다라는 의견은 두 분 전문가, 이정호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 또 노란불 의견 나왔습니다. 9월 FOMC 반재혁 전문가인데요.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먼저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노란불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불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6월 23일, 24일에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29일, 30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가중된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이제 제재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더 많이 가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3일, 24일에 6월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다 결정나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서 제가 노란불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제 타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할 변수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네, EU 정상회의랑 나토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6월 24일하고 24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있고 나토는 29일하고 30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불 주셔도 되는데, 노란불은 9월 FOMC였습니다. 세 분 전문가 모두 7월 전후까지 시장의 중요한 변수들, 유가뿐만 아니라 유럽 나토 정상회의들까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규용님께서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분기마다 W자의 형식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파월 코멘트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멘트까지 소화를 해봤고요. 마지막 코멘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장에서 마지막 코멘트로 반재혁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겠는데요. 문제는 에너지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죠. 러시아 쪽의 화석 연료 쪽에 대한 수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럽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오히려 개도 국가들로 갈 천연가스가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먼저 계약했었던 에너지 기업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유럽 쪽으로 납품하는, 아마 웃돈을 더 주겠죠. 유럽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파키스탄 같은 개도국에는 또 에너지난이 심각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반지혁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내 같은 어조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이제 근원 CPI 이제 이런 거는 좀 볼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높게 나왔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그러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물가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유가에 대해서 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거의 제가 몰두하다시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WTI가 다행히 어제는 살짝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20달러에서 살짝 아래로 내렸고, 그래서 이제 120달러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에 정고점이 이렇게 130달러로 찍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주식도 오버슈팅 나왔을 때 좀 윗꼬리 달고 찍히는 것처럼 이제 3월 7일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쪽에도 이렇게 선물 베팅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으시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다가 회사를 아예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계란으로 바리치기다. 또 워런 버핏가 한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어제는 그래도 어제도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WTI가. 그래서 한때는 이제 2% 이상 상승했었고, 그러면서 12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118.93에서 조금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안 되죠. 사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120달러를 좀 감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파업이 좀 당연히 잘 해결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유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현재도 쉽진 않지만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더 컸기 때문이고, 소비자 심리지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라서 그래도 덜 영향을 받았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나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산유국 간의 좀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산유국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생산하는 원가에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지금 오펙의 거의 굉장히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가, 사우디나 쿠웨이트 정도만이 배럴당 $10 이내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나 UAE, 이란 이런 나라들은 $10에서 $13 정도에서 비교로 이제 저비용으로 좀 발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17.2.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생산 국가일수록 뭔가 생산 단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같은 유가면 굉장히 좀 이런 나라들은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36.2.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원유 생산국으로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일단 셰일의 혁명 때문인데, 2010년 이후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기술에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에서 $60. 이 정도면 사실은 채굴 단가. 물론 이게 2017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은 그래도 지금 유가가 너무나 좋으시겠죠. 네. 그 나라들은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또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른 게, 물론 유럽 같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미국은 이제 소비도 하고 그리고 뭐 첨단 IT도 있고 뭐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석유의 의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뭐 천연가스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이 정도면 국가 예산도 채우고 이게 적당히 좀 필요한 또 유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한 84달러. 물론 지금 좀 올랐으니까 뭐 예를 들어 90달러면은 국가 예산 다 쓸 거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 원가도 맞추고 뭐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80달러.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산유국이라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리비아, 알제리,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사실 100달러 이상을 해야 나라 재정도 채우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단가가 틀리고 나라마다 이제 이 비중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내 거 먼저 팔려고 그러고 사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계속 이제 유가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기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어떤 뭐 위상이랄까. 그러니까 사실 뭐 러시아를 좀 제재하려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뭔가 이제 준비를 좀 미리 많이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나라도 많지 않았었고요.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보리 상위 위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핵무기를 일단은 탄두 대수로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요. 뭐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만. 네. 그러니까 핵으로 위협하기도 이 나라를 핵으로 위협할 수도 없죠.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2대 생산, 그러니까 수출로는 2위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이제 수출 1위, 그리고 밀 수출도 1위, 우크라이나는 또 5위.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제재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탄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재 자체가 오히려 당하는 나라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뒤로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 원래 뭐 그런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데서는 미국 편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실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나라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워낙 또 인구로는 이제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가 경제 성장이라도 굉장히 좀 커가는 나라이고 우리한테는 비교적 그래도 우호적이긴 한데 이제 이 대외적인 면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는 미국 편이지만 또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중국은 뭐 가뜩이나 미국의 제재를 좀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받아서 제3국으로 또 판단 얘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중국 얘기 좀 하셨는데 중국 경제는 사실 좋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WTI가 올라가는 명분 중에서 물론 7월, 8월이 드라이빙 데이라서 이제 석유가 많이 쓰이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게 딱 거의 뭐 불문율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들이 러시아로 뒤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러시아에서 썩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WTI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유가가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좀 출연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WTI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120달러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 것을 제재를 했지만 이쪽으로 중국하고 인도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뭐 벨라루스라든지 좀 미성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쪽.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제재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제재는 지금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게 전략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견제하려면 뭔가 좀 사우디랑 또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쪽 제재는 사실 트럼프 때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실은 일찍 풀려면 풀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와서 이제 조금은 이제는 좀 화해하는 무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미흡하고 늦었다라는 게 좀 그런 전략적으로 좀 잘못되었다.
러시아를 제재하려면 진짜 주도 면밀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뼈아픈 좀 실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의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명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고통이 유럽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쉬운 상황 아니지만 아까 뭐 파키스탄 말씀하셨고 뭐 스리랑카는 모라토리엄 먼저 선언했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명분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결단이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달에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결정은 나지 않겠지만 지금은 네. 전쟁을 좀 멈춰야 될 때가 그러니까 좀 왔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할 말은 다 많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할 말은 많고 러시아도 뭐 할 말은 많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좀 많이 돌아가고 이제 서방에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명분과 실리 중에서 이제는 명분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좀 멀리 왔다라는 좀 뭐 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네. 생각으로 좀 가고 있다라면서 예. 이게 좀 이렇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일단 지금 모든 게 이제 바둑이나 체스를 두더라도 일단은 빨리 이제 결정하는 게 그리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EU 정상회의라든지 나토 정상회의를 말씀드렸고요. 물론 뭐 사우디 방문도 중요하지만 네. 뭔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서방과 미국 쪽에서 실리를 챙기기 급급한 입장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나토 회의가 뭐가 중요할까요? 나토와 EU, 미국, 러시아가 서로 화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질문은 앞으로 러시아, 중국 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립이 본격화될지에 대해서 드리고 싶지만 이건 생략하고요. 전략에 도움되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중심 이슈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즉 조선, 석유유통, 천연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매수 관점에 관심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하반기에는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한 음식료라든지 사료 쪽이 좀 더 하반기에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 식량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이고요. 세 분 전문가 모두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 난 진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의견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상당히 에너지 가격이 문제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한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에너지 가격 잡으려면은 뭐 증산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유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뭐 중동 국가들 간에 뭐 이런 이견 대립이 있을 텐데 많이 벌으려고 하고 그리고 푸시를 넣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2050을 가기 위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런 성장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고 네. 식량 문제 또한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지만 블랙아웃이 있다면 공급망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혹시 블랙아웃 관련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요, 따로 보는 거 없습니다. 예, 그럼 노란불 주셨는데 식량, 에너지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식량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좀 더 기업들의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대표적인 게 테레비 CF를 보는데 SK 에코플랜트에서 뭐 풍력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점차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 변수이자 위기,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세 분 모두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보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티켓 5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각각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반재혁 전문가 티켓 2장으로 계속해서 추천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신저점 부근 직전까지 내려오면서 다시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FOMC 회의를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이 경계감이 조금 남아있는 시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섹터들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몇 군데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추천주 중에 하나였던 윤겸 전문가의 TCC 스틸이 하루 만에 7%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일부 이런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어떤 전문가가 과연 많은 토마토 티켓을 획득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강할 녀석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보시죠. 강한 녀석들의 오늘 종목 반재혁 전문가, JC케미칼, 유세벽 전문가, 현대건설기계, 이정호 전문가, DIC입니다.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현대건설기계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인데 현대건설기계 하면은 뭐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굴삭기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우크라 재건주로 인해서 뭐 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종목들, 진성 TC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 또한 그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크게 시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3월달, 4월달이 원래 이 중장비 업체들의 가장 성수기인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때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도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급증을 하고 글로벌적으로도 매출이 크게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법안이 작년 9월에 통과가 됐었고 여기에 따른 163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기계의 굴삭기가 잘 판매가 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4월 기준으로 463대가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1위를 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런 호재성 뉴스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굴삭기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국과 중국 기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장 큰 핵심인 우크라 재건 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 또한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물론 하반기가 될수록 실적이 개선된다.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요인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견조한 실적은 유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저께 사실은 공방에서 이제 다른 회원님들 제가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회원님이 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봤더니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진입 가격 충분히 현재가로 매수 가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39,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47,000원 부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시장에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한 달 전에 또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군요. 현대건설기계 인도 굴착기 시장 진출 14년 만에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실제로 인도라는 나라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또 뽐내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네, 관망의 의견 또 아래쪽으로 열어두시는 시각까지 오늘 제시를 해주셨는데 부담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지금 보자는 의견이셨는데 DIC라는 종목도 골라오셨어요. 종목 고르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종목 고를 때 그래서 좀 약간 저평가된 종목을 갖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DIC라는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우리나라 대표 기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어. 근데 이 기어, 내연 기관차에서 기어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전기차 감속기까지도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DIC는 약간 전기차 관련주로 약간 매력도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많이 안 알려졌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중장비용 기어 이쪽도 부품을 납품합니다. 요즘에 장비 시장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쪽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추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도 있고 전기차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작년에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이번 연도에는 최대 매출액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7천억인데 이 회사 시총을 보시면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약간 저평가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약간 시장이 빠지면서 그 박스권을 이탈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손절가는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인 4,300원 이하 가격대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3,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C 강력한 턴어라운드 주네요. 적자에서 흑자로. 그런데 그 흑자가 또 사상 최대 가능성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와 중장비용 기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기차 감속기까지 다각화를 하면서 테슬라,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DIC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대의 하단에 지금 진입한 지금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기회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80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역 전문가의 JC케미칼을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연료 에너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 4월에서 이제 한번 좀 많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때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파묘를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소식에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한때는 16,750원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 오일팜, 인도네시아의 오일팜 농장 플랜테이션은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는 파묘보다는 사실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JC케미칼이 붙은 이유도 에너지에 관련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아마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변동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제 4월에 이제 큰 변동성 이후로 좀 종목이 좀 계속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등하고 차트가 그냥 선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어제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생겼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일단은 인플레이션 제일 중요하죠. 제일 문제고, 그리고 제가 강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석유,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래서 이 분야가 사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기존의 석유 에다가 이 바이오 디젤 엔진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005년도에는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제도라고 해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혼합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죠. 사실 치명적일 정도로 좋지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수입국이냐 그렇다고 하는데, 수출국인 미국도 워낙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15라고 해서 원래는 10%만 혼합을 하게 했는데 15%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뭐 7월, 8월 여름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다니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25억에서 15%까지 첨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못한다 자꾸 뭐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지금 사실은 좀 뒤에서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도 일단은 뭐 너무나 이제 좀 안 좋게만 제가 좀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유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15, 그래서 요거 이제 15% 함유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 연료가 더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태양과 수소,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다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아까 그 4월에 이제 그 파묘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많이 내려와 있고 PER 올해 예상치로 5.6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중장기로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지금 뭐 1,200원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좀 높게 잡았습니다. 13,000원 받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팜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 관련주이군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파뮤 그 농장이죠. 플랜테이션을 이렇게 소유한 이유가 파뮤를 우리가 뭐 식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그 정유사하고 그리고 발전소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다 전기도 사실은 뭐 석유 아직까지는 많이 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파뮤를 통해서 바이오 디젤 연료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도 생산을 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바이오 에탄올은 뭐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녹말이 들어있는 작물을 가지고 또 연료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도입돼서 순수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섞어서 주유를 한다고 합니다. 순수 휘발유가 오히려 없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요. 중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기업 JC 케미칼을 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는 10,000원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오전장에 마무리하는 종목으로 마침표를 찍어봤습니다. 정말 엄선하셔서 종목을 고르셨다는 또 그 고민이 엿보이고요.